시간이 없으니까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주민이고요. 제 소개를 부동산이랑 엮어서 하면 저는 2000년 3월 17일에 태어났고요. 네, 20세기의 마지막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2000년 3월 17일에 은평구 응암동에서 태어났고요. 그때는 작은 개인주택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이사를 와서 지금은 덕양구에 있는 관산동이라는 데 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서울로 다시 이사를 옵니다. 네, 그렇고요. 제목이 청년의 눈으로 본 부동산 정책인데, 솔직히 제가 청년이긴 한데 청년의 시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애늙은이어서.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부동산의 특성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은 상품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 집은 사는 곳이지 왜 이걸로 투자를 하냐, 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냐는 게 보통 많이 있는 시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참 거짓을, 그리고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통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게 현실에 없을 것 같은 화목한 가정이 있죠. 네, 공익광고협의회. 자, 보면 흔히 생각하는 집의 마인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곳인데, 실제 집은 여기는 최근에 화제가 됐던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집인데요. 네, 그 집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인지하고서 부동산 문제를 바라봐야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서울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많이들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왜 비쌀까요? 첫 번째는 생활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욜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사니까 여생을 즐기고 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워라밸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벌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생활 트렌드가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통근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보통 오시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저요? 네. 지금 1시간 반? 1시간 반. 거긴 1시간 반. 여기 1시간 반이죠. 여기 서울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얼마나 걸렸죠? 오시는데? 30분. 40분. 네. 근데 이게 단지 편도로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왕복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죠. 왕복으로 다니면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죠. 보통 저는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서울에 잠깐 나오면 4시간을 길거리에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에 살면 1시간만 왔다 갔다 하면서 3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오늘 더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기 신도시가 상당히 노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백석역에서 운수관이 파열한 사고인데, 제가 이날 백석역에 있었거든요. 네, 백석역에 있었는데 딱 지하철에 타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그 알람 뜰 때 엄청 소리 크게 들리는 거 아시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백석역에서 이렇게 파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일단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지어진 지. 이제는 신도시라고 부르기도 뭐한 정도가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거기에 살면은 이런 항상 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 떠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먼데. 자, 그리고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타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한남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남동의 사진인데요. 빌라가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나온 거는 아마 이게 가재울 뉴타운일 겁니다. 보면은 여기 있는 빌라들 다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일기 신도시가 가진 경쟁력은 뭐였냐면 그 자체가 살기에 상당히 쾌적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는 거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희생을 한 거죠.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도심에서 더 가까운 곳에 더 좋은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기 신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서울 도심에 있는 이런 뉴타운의 주택들은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1기 신도시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주택으로 여겨진 주택은 상당히 양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고급화됐다는 건데요. 이거는 강남에 있는 반포자의 사진인데요. 보면은 이게 아마 2006년에 건축법이 한번 바뀝니다. 좀 크게 바뀌는데 주차 공간도 넓어졌고 주차 공간이 확실히 많아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나 그런 게 무조건 의무로 설치하게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이게 보면은 요즘 딱 4차 산업혁명하면 딱 나오는 사진이죠. 사실은 아까 전에 이마영 씨가 강의한 내용에도 나왔는데 보면 아까 마크롱 같은 경우는 대도시 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받았고 그리고 르펜인가요? 르펜은 공업지대하고 그리고 또 이민자가 많이 몰리는 남부 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 이거는 대도시와 그 외의 지역들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산업 트렌드가 변화했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이전 산업과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인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공장에 가서 각 이 수많은 이 메커니즘에서 이제 한 영역을 담당하는 거였고 나사 하나만 채우면 끝나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 도시에 있어도 누구든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시설을 만들면은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인재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인재들은 문화자본에서 더 우위에 있는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에 더 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 아무리 지방 소도시에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인재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울하고 경기도에 사니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아까 이 친구도 익산에서 왔는데 우연히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듣는 것이 사실 이거를 들으러 오긴 상당히 힘든 거죠. 이렇게 문화자본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서울에 더욱더 몰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또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교육에는 언급한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철저하게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쪽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원인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주요한 원인이 수요 측의 유동성 과잉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6.19 부동산 대책인데요. 사실 여기선 그렇게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보시면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그러니까 LTV는 간단히 말해서 1억짜리 집을 사는데 LTV가 60%라 그러면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DTI 같은 경우는 연소득 대비해서 아마 이렇게 소득 대비를 해서 나누는 것인데 기존의 70%에서 60%로 조정이 되고요. LTV가. 그리고 DTI는 기존의 60%에서 50%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났죠. 37곳에서 3곳이 늘어나서 40곳이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재건축 규제가 강화됐고 그리고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한다고 여러 불법 행위들을 이제 잡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10% 정도는 아주 그렇게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정말 엄청난 거를 터뜨립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입니다. 아마 6.19 부동산 대책은 몰라도 파리 부동산 대책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변화를 보면은 기존에 10%만 낮췄죠. 근데 LTV와 DTI를 모두 40%로 낮추게 됩니다. 이거는 좀 큰 변화예요. 예를 들면 정말 2천만 원을 덜 빌리게 되는 거거든요. 주택가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큰 변화고 그리고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투기 과열지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붙여버립니다. 마치 뭔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센 워딩으로 바꿨는데 일단 서울 전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현재 서울에서 12개 지역은 투기 지역으로 돼서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는 차주당 한 건이었는데 이제는 세대당 한 건밖에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보시면 파리부동산 대책인데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이 이렇게 돼 있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인데 사실 이게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게 좋아해야 하는 일인지 싫어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투기지역으로 됐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정부에서 너네 부자 됐어 라고 공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는데 이게 사실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될지 안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재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정부가 너 집의 가치가 줄었어. 그러니까 봐줄게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3월에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어났는데 왜냐면 아마 이때까지 유예 기간을 줬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혜택을 상당히 그때 많이 줬었거든요. 네. 어떤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자 근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7월에 엄청 더웠는데 네, 삼양동에 가서 사신다고. 네, 근데 이때 제가 주택을 계속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살려고. 딱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힘들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분이 여기에 간 본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강북에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보면 교통 인프라 확충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거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어린이집 이런 시설 짓고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결국에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 격차를 해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보시면은 기준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갑자기 8월에 늘어나죠. 이게 무엇을 증명하냐면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그냥 지켜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를 했지만 이게 되어서는 이미 이제 서울에 있는 신규 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버립니다. 이때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집을 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가격이 1억이 올랐어요. 사실 이거는 좀 주민 친구가 산 집이 네, 저희 가족이 산 집이. 근데 일주일이니까 한 달을 무조건 거네요. 아니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보래요 네이버 부동산을. 근데 1억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러셨다는 거죠. 아마 서울에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어떤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9.13 대책이라고 새로운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그 전에 한 번 더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큰 내용이라 이것만 보겠습니다. 보면은 종부세를 더 많이 걷었습니다. 사실은 9.13 대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너무 많은 카드를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LTV, DTI도 조정하기 어려운데 어떤 걸 조정을 하냐면 일단 세금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사실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압력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양도소득세가 기존에는 3년 안에만 팔면 면제를 줬는데 2년으로 줄어버립니다. 팔라는 거죠, 이건. 그리고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고가주택의 경우는 그냥 안 해줍니다. 아마 기준이 9억일 거예요, 한 채당.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대출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를 갑자기 아까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줬던 것인데 임대사업자 대출을 LTV 80%에서 40%로 줄여버립니다. 이거는 집을 사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근데 보면 그리고 주택 공급을 하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건 상당히 긴 기간인데 8년 동안 집을 팔 수도 없고 왜냐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팔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8년 동안 있는 수많은 이 사이클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세금이 늘어난 건데 사실 이게 만약에 주택 가격이 좀 낮다 아니면 주택이 한 채밖에 없다 그럼 정말 별다른 변화는 없는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계속 늘어날수록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보면은 간단히 평가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 달성에는 철저히 실패를 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무주택자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주거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택 구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서울에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사실 과연 무주택자들이
이 정책 덕분에 주택 구매에 도움이 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간단히 말하면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기존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대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들어보면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이제 임대 주택을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가 주택이라. 그래서 그분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데 기업에서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부모님이 좀 돈이 있으셔서 부모님이 얼마 보태주시고, 좀 마이너스 통장 대출해서 이렇게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이제 대출을 받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 구매를 통해서 주택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이 성공한 정책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만 때려잡으면 그 혜택이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기존의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랑 동일한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위에 이렇게 억누른다고 해서 그게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중상층 이상의 주택 구매는 놔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의 주택 구매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쪽은 주택 구매를 하게 하고 이제 그 이익을 주거빈곤층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감한 변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정책이 이렇게 가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하냐? 일단 주택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시장 상황이 힘들 때는 더욱더 주택마다 이제 가격 위기가 더욱더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택은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는 것이고, 입지 가치가 안 좋은 곳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입지 가치 좋은 곳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이 책을 보시면 이상호 애널리스트가 쓰신 대한민국 아파트 부해지도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부동산에 보는 5가지 황금 열쇠가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고소득 직장인데, 고소득 직장이 있는 세 거점이 있는데 서울에는 하나는 서울 도심 한양 도성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종로구나 그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남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의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소득 직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호재인데, 이거는 어디 지하철이 뚫리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환경인데, 사실 스카이캐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교육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열이 굉장히 센데,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은 것이 부동산에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 환경이죠. 사는데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시계획입니다. 사실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아까 규제도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하려는 거를 거스를 수가 없는 입장에 서 있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주택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제 나이 때문에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준비한 건데, 제가 부모님한테 집을 사야 된다고 설득을 할 때 보여드렸던 책입니다. 일단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기 뭘 함의하고 있냐면, 돈이 없을수록 재산의 비율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필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되려 좀 더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안전하고 입지 가치가 좋은 주택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부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써먹으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이건 개인 입장에서였고, 아까 제가 정부가 공급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정부가 내놓은 공급 아니죠. 지금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3기 신도시인데, 일단 GTX 노선 A를 이렇게 짓고요.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또 노선 C는 지금 예타조사가 통과됐는데 노선 B가 좀 문제죠. 어쨌든 여기 GTX를 짓고 그 GTX 근처에 왕숙신도시, 남양주에 있는 왕숙신도시를 짓고, 그리고 하남에 교산신도시 짓고, 이쪽에 신도시 짓고, 과천에 조금, 이거는 개인적으로 유의미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인천의 계양에 이렇게 또 신도시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부동산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는 것이죠. 이렇게 GTX 같은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는 부동산 시장이 물리적 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경기도는 여기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30분이 걸렸는데 만약에 GTX가 생기면 저도 30분이면 옵니다. 시간적 거리가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GTX역 근처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역이나 서울역이나 청량리 같은 이런 서울 중심 지역과 똑같은 위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입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설령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많이 발표를 했는데 GTX-B는 빠졌죠. 네. 근데 이게 좀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 생각에 아까 말했듯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GTX를 공급을 해서 20분이 걸린다고 한들 걸어서 20분하고 철도를 타고 20분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데 보면은 서울인데요. 서울 한복판은 이렇게 아예 약간 핑크색으로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노란색 지역들은 다 이제 주거지구로 돼 있는 건데 여기는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하고 주거지구의 차이가 뭐냐면 용적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저기는 중심 상업지구라 300%, 1500% 정도 되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10평의 땅이 있으면 거기는 150평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우 단층 건물들로 다 차여져 있죠. 아마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진짜 무너질 것 같은 건물들 많고요. 약간 전형이 진짜 음침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땅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결국엔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다시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서울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광장 하나 생긴다고 걷기 좋은 도시가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애써 제가 1시간에 와서 여기에 걷기 위해서 이 광활한 데를 걷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근처에 살고 그러면은 산책하러 나오겠죠. 그렇게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서 아는 사람도 만나고 우연히 지나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누구한테 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GTX를 타는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예쁘다고 해서 물어보긴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걸어다니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한다면 상충되는 모순적인 선택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 사실 서울의 도시,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실질적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도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2,500만 명가량 되는데 2,500만 명이 되는 도시에 이렇게 도보 중심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거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빼고 보더라도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확실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한 가지. 근데 서울에서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긴 합니다. 보면 상업지역 규제를 완화했고요. 보면 원래는 주거용 사용 부분 용적률 상업지역도 400%로 이렇게 이제 규제가 돼 있었는데 600%로 상향을 했고요.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상향하고 그리고 기부 체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푸는데 거의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보시면 도심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를 보면은 아까 나온 반포자인데요. 반포자이 정말 좋아요. 가면은 여기 자이언 센터라고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한 몇 층으로 건물이 되게 크게 돼 있는데 자이언 센터가 요즘은 자이 아파트에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여기도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안에 수영장 있고요. 뭐 골프장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있고요. 이제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레저를 다 즐길 수 있고 입주민들은 그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지 위에 도로가 없어요.
무조건 지하로만 차가 다니게 돼 있고 위는 다 공원화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반포장에는 20억 가량 되는 엄청 고급 아파트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곧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인데요. 보면은 이 아파트는 막 그렇게 막 좋은 아파트는 아니어서 보면 아직 도로는 있는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이 단지 자체가 하나의 공원화가 돼 있습니다. 한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유심히 한번 지켜보세요. 아파트가 하나의 공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살기 좋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단위당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주택만 지으면 비교적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여기 커뮤니티 센터로 지어야 되고 공원도 확보해야 되고 차도 다 아래로 가게 해야 되죠.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폐쇄성과 단절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보면은 여기인데 이렇게 아예 단지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돼 있는데 외부인은 좀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그래요. 노려봐요. 약간 그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이 안에 그룹이 형성돼 있는 거죠. 이들만의 리그가 형성돼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도시의 단죄성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아까 빌라들이죠. 빌라하고 아파트의 중간값이 되는 새로운 주택의 형태를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기존의 임대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었냐면 교통망에서 멀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좀 정부가 제가 보기엔 성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짓는 것이고 그리고 집 주변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반대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값이 떨어진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어찌됐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경전철 같은 도심에서 가까운 비교적 약간 땅값이 낮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하고 빌라의 중간값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빌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주차가 너무 열악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사실 빌라를 살기 싫어했던 이유가 주차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근데 아파트는 그게 다 해결이 되죠, 안에서. 주차장이 다 마련돼 있고 모든 게 다 마련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단위당 코스트가 비쌉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설계가 됐냐를 봤을 때 옛날에는 공공에서 그런 걸 제공해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3만 달러예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죠. 공공에서 정부에서 그거를 공급해줄 능력은 이제는 된다. 그렇게 되면은 좀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안 그래도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했던 뉴타운 수준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무리로 도시의 승리라는 책인데 제가 오늘 여기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정책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왜 발생하냐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제가 20살이거든요. 20살인데 저희 부모님하고도 제가 보기엔 인식 차이가 꽤 나는 것 같고요. 나이는 20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보다 더 나는 것 같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는 거의 한 100년 가까운 인식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도시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자랐고요. 태어날 때부터 먼지가 많았어요. 집 주변에. 그래서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그쪽 하시는 분들은 도시에 대한 지나친 좀 반감을 보이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많은 문제의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흔한 편견이 뭐냐면 도시가 굉장히 더럽다는 거고요. 번잡하다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반대되는 데서 문제점을 찾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크게 문제점을 여기지 않는 세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도시에 대한 지나친 반감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걸 상수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도시에 살아갈 것이고 도시에서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지나친 반감을 가지고 어떤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최대한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거는 직방에서 한 광고인데요. 어디 살고 싶어? 어디 살고 싶으세요? 저는 강남 살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저는 강남 살고 싶지만 집에 정답은 없죠. 어디 살고 싶든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살면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답게 살 집을 좀 찾으세요. 본인답게 사세요. 인생 한 번뿐인데. 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아까 선생님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네, 사실 그 얘기를 따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나가셨네요. 저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네,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원래 박종석 씨가 실제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워낙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고. 네, 근데 제가 긴장해서 언급을 못했네요. 원래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너무 투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건 사실이고. 그런데 어제까지 고민했습니다. 어제가 새벽 3시에 잤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잤는데, 그 내용을 결국에는 안 넣는 걸로, 좀 덜 넣는 걸로 해서 살짝 언급만 하고 가는 걸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30분이. 예. 그리고 제가 긴장해서 빠뜨린 내용도 많고, 사실은 아까 최명천 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게 9분에서 10분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죠. 중상층은 주택 구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억누르면 그게 아래로 갈 것이라는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를 억누른다고 해서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서 물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이익공유 시스템을 재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생각을 한 게 이걸 좀 자세히 언급을 했으면 좀 오해가 많이 덜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막판에 빌라하고 이제 아파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빌라하고 뉴타운 아파트의 중간값의 주택을 좀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뉴타운은 어디까지나 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폐쇄성과 단절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뉴타운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게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인프라가 부족했던 지역을 아예 밀고 재개발하면 공공에서 인프라를 원활하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특성을 이용을 하면 뉴타운 형태로 완전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하고 이 아파트 중간값의 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용적률을 과도하게 이게 좀 과감하게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구역을 설정을 해서 주차나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거를 공공에서 해결을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역 중심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심에 이렇게 고密도 개발하면 우려를 하시는 게 뭐냐면 차량 수가 늘어나서 교통 정체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존의 임대주택은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좀 성급하게 좀 절차가 비교적 쉬운 외곽 지역에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거 빈곤층이 도심에서 밀려나게 되고 교통에서 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많이 지출하는 것인데, 도심에 가까이에 교통이 좋은 곳에 가까이 거점식으로 이렇게 개발하면은 커뮤니티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고 주거 빈곤층에게, 그리고 이제 교통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두 개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투자보다는 주택을 주택 관점에서 조금 보면 다들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잘 인식을 하고 해야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빨대효과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트렌드가 세계적으로 대도시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게 바람직하진 않죠. 서울에 너무 과도하게 몰리는 게.
근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방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각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도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방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방 광역시는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보기에도 잘만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도시들이에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뜻을 모아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일단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